챕터 1. 수사일지. 1972년 9월 27일 오후 2시 30분 실종 신고 접수. 신고자는 파출소장 김모 씨. 딸이 어제 오후 4시경 외출 후 귀가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피해자는 15세 여학생.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평소 집에 늦게 들어온 전력은 없다고 가족이 진술했다. 어제 친구들과 놀러 간다며 저녁 8시까지 돌아오겠다고 말했으나 밤새 나타나지 않았다. 오후 4시부터 수색 작업 개시. 경찰관 5명과 마을 주민 10여 명이 참여했다. 피해자가 자주 다니던 개울과 폐건물, 마을 뒷산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오후 8시까지 지속한 수색에서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다. 밤 동안 각종 제보가 들어왔으나 확인 결과 모두 허위 정보였다. 1972년 9월 28일 오전 7시 15분 마을 뒷산 계곡에서 시신 발견 신고 접수. 신고자는 나무꾼 이모 씨. 물을 기르러 갔다가 개울과 바위 틈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오전 7시 40분 현장 도착.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학생 시신 확인. 어제 실종 신고된 피해자와 차계 상태가 일치했다. 하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검은색 구두 착용. 구두 한 짝은 벗겨진 상태였다. 오전 9시 검시관 도착. 예비 검시 결과 익사로 추정되나 목 부위 및 팔 부분에서 외상 발견.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부검 지시했다.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소지품인 가방 일체, 교과서, 공책, 필기구. 현장 주변에서 담배꽁초 2개비, 성인 남성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 발견했다. 모든 증거물은 감식반으로 보냈다. 오후 2시부터 부검 시행. 부검 결과 성폭행 흔적 확인되었고 목 부분에서 압박 흔적 발견했다. 익사하기 전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 높다는 것이 부검의의 소견이다. 사건 성격상 강력사건으로 분류하여 수사본부 설치 요청했다. 용의자 수사를 위해 피해자 주변 인물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인일기.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하루를 보냈다. 파출소 전화가 울렸을 때만 해도 그저 가출 정도로 생각했다. 요즘 아이들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인가. 하지만 신고자가 우리 파출소장이었고 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을 때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파출소장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평소 위험 있고 당당하던 그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부인은 이미 울음을 그쳤는지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 나도 아이 아버지로서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수색하면서 계속 기도했다. 제발 무사하기를. 어딘가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해가 져도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내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정말로 최악이 현실이 되었다. 시신을 처음 봤을 때 다리에 힘이 빠졌다. 15살짜리 아이가 차가운 물속에서 그렇게 떠있는 모습을 보니 숨이 막혔다. 내 딸과 겨우 1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아이였다. 검시관이 올 때까지 현장을 지키면서 계속 그 아이를 바라봐야 했다. 어제까지 살아있었을 그 아이가 지금은 차갑게 식어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다. 부검 결과를 들었을 때는 정말 화가 났다. 성폭행에 목 졸림까지.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15살짜리 아이에게 말이다. 그 아이가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는다. 내 딸아이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 만약 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미칠 것 같다.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세상인가? 우리 아이들이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은 언제쯤 올까? 내가 경찰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이 사건을 미궁에 빠뜨리지 않겠다. 이것만은 분명히 약속한다. 챕터 2. 수사일지. 1972년 10월 3일 오전 10시 첫 용의자 박모 씨 체포. 체포 장소는 시내 만화방이었다. 신고자는 인근 상인으로 평소 박모 씨의 행동이 수상하다며 신고했다. 박모 씨는 만 32세 남성으로 만화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미혼이며 혼자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가 종종 만화방을 이용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다. 체포 당시 박모 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연행되었다. 체포 영장 없는 긴급 체포였으나 중대범죄 혐의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오후 2시부터 1차 조사 시작.
박모 씨는 사건 당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만화방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목격자나 알리바이는 제시하지 못했다.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단순한 가게 손님이었다고 주장했다. 특별한 감정이나 관심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의 외모나 평소 행동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억하고 있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박모 씨의 거주지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만화책과 잡지류, 다수, 의류, 개인용품 등을 압수했다. 특이사항으로는 여러 권의 성인 잡지와 사진들이 발견되었다. 박모 씨의 과거 이력을 조사한 결과 절도 전가 한 건이 있었다. 하지만 성범죄나 폭력범죄의 전력은 없었다. 주변 인물들의 증언으로는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성격이라고 했다. 조사 과정에서 박모 씨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다. 피해자를 해치지 않았으며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명확한 알리바이 제시에는 실패했다. 밤 11시까지 조사를 지속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박모 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했고 구체적인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0월 4일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박모 씨는 정식으로 구속되어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개인일기. 드디어 용의자를 잡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개운하지 않다. 박모 씨를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은 과연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였다. 키도 작고 마른 체격에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으로 보였다. 15살 아이를 제압할 수 있을 만한 체력이나 담력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다. 역시 만화방 주인이었구나. 평소에도 수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들이 들려왔다. 정말 그럴까? 단지 만화방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을 의심해도 되는 걸까? 체포할 때 박모 씨의 표정이 기억에 남는다. 놀라기는 했지만 죄책감이나 두려움보다는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정말 범인이라면 이미 각오하고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정말 억울해서 그런 표정을 지은 걸까? 조사하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다. 박모 씨는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단골 손님 정도로 기억하는 수준이었다. 만약 정말 범인이라면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그의 집을 수색할 때도 특별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성인 잡지 몇 건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성범죄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혼자 사는 30대 남성이라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었다. 동료는 벌써 범인을 잡은 것처럼 기뻐하고 있다. 상부에서도 빨리 마무리하라는 압박을 주고 있다. 파출소장도 하루빨리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나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정말 이 사람이 그 어린아이를 죽인 범인일까? 혹시 우리가 억울한 사람을 잡은 건 아닐까? 박모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점이 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잘 못하는 타입 같았다. 눈을 피하고 더듬거리면서도 일관된 이야기를 했다. 만약 거짓말이라면 이렇게 일관될 수 있을까? 하지만 알리바이가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사건 당일 밤 혼자 만화방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할 사람이 없다. 이것 때문에 더욱 의심스럽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수사는 계속해야 한다. 만약 정말 범인이 아니라면 다른 증거들이 나올 테고 범인이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지금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하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범인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동시에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 균형을 맞추기 너무나 어렵다. 만화방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심받는 것이 옳은 일일까? 주변의 시선과 편견이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다. 그 죽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박모 씨가 범인이든 아니든 정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내 의무다. 챕터 3. 수사일지. 1972년 10월 5일부터 집중조사 개시. 박모 씨에 대한 강화된 조사 방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자백을 받아낼 때까지 조사를 지속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연속 조사를 했다. 중간에 식사나 화장실 이용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추궁했다. 박모 씨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조사 기법으로는 소위 비행기 태우기와 통닭구이 방법을 사용했다. 박모 씨를 의자에 앉힌 채로 양팔을 뒤로 꺾어 장시간 고정하고 무릎을 굽힌 상태로 앉게 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했다.
박모 씨의 지인들을 불러와 강압적으로 진술을 받았다. 만화방 단골 손님 서너 명과 인근 상인들에게 박모 씨의 평소 행동이 수상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일부는 직접 유도신문을 통해 원하는 답변을 얻었다. 오후 6시경 박모 씨가 처음으로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예쁘다고 생각했으며 관심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여전히 범행은 부인했다. 밤 10시가 넘어서 박모 씨가 완전히 지친 상태가 되었다.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답변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압박했다. 박모 씨는 울음을 터뜨리며 괴로워했다. 10월 7일 새벽 2시 박모 씨가 일부 범행을 시인했다.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했지만 살인은 여전히 부인했다. 조사관들은 교대로 투입되어서 24시간 연속 조사를 진행했다. 박모 씨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상태였고 정신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10월 8일 오후 5시 박모 씨가 전면 자백했다.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시도했고 저항하자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시신을 계곡에 버렸다고도 자백했다. 자백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조서를 작성했다. 범행 동기, 범행 과정, 시신 유기 방법 등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진술을 받았다. 개인 일기. 지난 사흘간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다. 조사실에서 박모 씨를 보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 이게 옳은 일인가? 상부에서는 빨리 자백을 받으라고 압박하고 동료는 이미 범인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나만 혼자 의심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비행기 태우기를 시킬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박모 씨가 아픔을 호소하며 신음할 때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상부의 지시였고 동료도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통닭구이를 시킬 때는 더 괴로웠다. 박모 씨의 다리가 떨리고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해야 했다. 범인이라면 이 정도는 당연하다.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을 위로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박모 씨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던 사람들이 계속 압박을 받자 점점 더 수상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하는 건지 헷갈렸다. 박모 씨가 처음으로 일부를 인정했을 때 동료는 기뻐했다. 이제 시작이라며 더 강하게 압박하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박모 씨의 표정을 봤다. 체념과 절망이 섞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다. 24시간 연속 조사를 할 때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 박모 씨는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중얼거리기만 했다. 이 상태에서 받은 자백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일까? 그리고 드디어 전면 자백을 받아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무거워진 마음뿐이었다. 박모 씨가 자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아니면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하는 거짓말인가? 라는 의심이 들었다. 자백 내용도 이상했다. 처음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못했다. 계속 추궁하자 그제야 세부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우리가 알려준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았다. 범행 동기를 물어봤을 때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냥 욕정을 참지 못했다는 식으로만 대답했다. 정말 그런 동기로 살인을 저질렀을까?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다. 자백을 받았으니 검찰에 송치해야 하고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지도 모른다. 정말 범인이 맞을 수도 있다.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하다. 혹시 우리가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든 건 아닐까?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인권과 정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강압이 필요하다고 배웠지만 정말 이 정도까지 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이 질문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 챕터 4 수사일지 1972년 10월 10일 현장 재수색 실시. 박모 씨의 자백에 따라 추가 증거 수집을 위해 사건 현장 주변을 다시 조사했다. 오전 10시 계곡 상류 지역에서 연필 한 자루 발견.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것과 동일한 브랜드의 연필이었다. 박모 씨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빼앗았다고 진술한 물품과 일치했다. 연필 발견 위치는 시신 발견 장소에서 약 100m 상류 지점이었다.
물의 흐름을 고려할 때 자연스럽게 떠내려올 수 있는 위치였다. 연필에는 특별한 외상이나 손상은 없었다. 오후 2시 계곡에서 약 50m 떨어진 수풀 속에서 머리빗 발견. 피해자 어머니가 확인한 결과 딸이 평소 사용하던 핏이 맞다고 진술했다. 박모 씨가 범행 후 버렸다고 자백한 위치와 거의 일치했다. 머리빗은 플라스틱 재질의 일반적인 여성용 핏이었다. 일부 이빨이 부러져 있었고 흙과 나뭇잎이 붙어 있었다. 오랫동안 야외에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오후 5시 계곡 하류 지역 바위 틈에서 속옷 발견. 피가 묻어있는 여성용 속옷으로 피해자가 입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박모 씨가 성폭행 후 찢어서 버렸다고 진술한 내용과 부합한다. 속옷은 심하게 찢어져 있었고 여러 곳에 혈흔이 묻어 있었다. 색깔은 하얀색이었으며 피해자가 실종 당일 착용했던 것과 일치한다고 가족이 확인했다. 발견된 증거물들은 모두 국가수로 송부하여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혈액형 검사와 섬유 검사를 통해 피해자의 것인지 확인할 예정이다. 박모 씨를 다시 현장으로 데려가 범행 재현을 실시했다. 피해자를 어떻게 끌고 갔는지, 어디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시신을 어떻게 유기했는지 순서대로 재현시켰다. 범행 재현 과정에서 박모 씨는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처음에는 계곡 상류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하류라고 진술을 바꿨다. 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국과수 감식 결과 연필에서는 피해자의 지문이, 빗에서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속옷에서는 피해자와 일치하는 혈액이 검출되었다고 통보받았다. 개인일기. 증거를 찾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연필을 발견했을 때 동료들은 모두 기뻐했다. 역시 범인이 맞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래야 했는데 왠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다.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었다. 첫 번째 수색에서는 왜 발견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꼼꼼히 뒤졌는데도 말이다. 물론 수풀이 우거진 곳이라 놓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너무 쉽게 발견된 것 같아서 의심스러웠다. 연필이 발견된 위치도 묘했다. 박모 씨가 말한 위치와 정확히 일치했다. 자백을 한 후에 증거가 발견되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이긴 하지만 뭔가 너무 들어맞는다는 느낌이었다. 빗을 발견했을 때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다. 박모 씨가 말한 위치와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곳에서 발견되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정확했다. 정말 박모 씨가 버린 게 맞을까? 동료 중 한 명이 빗을 발견했다고 소리쳤을 때 나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기뻐해야 할 상황인데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마치 뭔가 억지로 맞춰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속옷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다. 피가 묻어있는 모습을 보니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이 되어서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다. 이렇게 중요한 증거가 왜 이제서야 발견된 걸까? 생각해보니 모든 증거가 박모 씨의 자백 이후에 발견되었다. 자백 내용에 맞춰서 증거가 나온 것이다. 정상적인 수사라면 증거가 먼저 나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백을 받는 것이 순서 아닐까? 박모 씨와 함께 현장 재현을 할 때도 이상했다. 처음에는 범행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우리가 유도하면 그제서야 맞다라고 말했다. 정말 본인이 저지른 일이라면 그렇게 헷갈릴 수 있을까? 범행 재현 과정에서 진술이 바뀌는 것도 이상했다. 처음에는 상류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하류라고 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을 헷갈릴 수 있을까? 아니면 애초에 거짓 진술이었던 걸까? 국가수 결과가 나왔을 때는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 같았다. 피해자의 지문, 머리카락, 혈액이 모두 검출되었으니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계속 작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동료들에게 이런 의혹을 말해봤지만 다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증거도 나왔고 자백도 받았으니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이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내가 한 행동이 진실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진짜 범인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다. 모든 증거가 박모 씨를 가리키고 있고 자백도 받았다. 검찰로 송치하는 일만 남았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